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지호님이 질문하신 레이 달리오의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책을 하나 사면 뭐 모르는 페이지가 절반이 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르는 페이지 수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그 폭보다 다른 과목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경제, 경영, 금융에 대한 책을 쭉 보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과학이라든지 뭐 차라리 여행 책들도 많이 보고 기술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문학, 역사, 철학 뭐 저런 책도 좀 많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레이 달리오의 뭐 영상은 나름대로 좀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배운 범위 내에서 이 레이 달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경제 성장은 GDP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민간 소비가 어떻다, 기업 투자가 어떻다, 뭐 정부 지출, 그리고 뭐 순수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럼 경제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LKT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노동력인 거고, 그게 L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증가돼서 결국은 사람이 많이 이제 일을 해서 경제 성장이 됐다라는 것이 있고, 맨 마지막에 T,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경제의 생산성을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간에 그 K, 캐피탈, 자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레이 달리오는 트랜잭션, 거래라는 걸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래를 하는데 현재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 돈도 당겨 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머니가 크레딧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이제 사족을 좀 하나 달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돈은 빚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단어들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된 책을 보거나 레이 달리오도 머니 크레딧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은 빚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왠지 갚아야 될 것 같고 압력으로 다가오는데, 머니가 크레딧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내가 이 신용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 근데 여하튼지 레이 달리오 영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돈을 그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돈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돈이죠. 보이는 돈은 한국은행 이렇게 찍혀 있는 돈이 보이는 돈이고,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용 혹은 크레딧 카드를 긁었을 때 이걸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왜 이 보이지 않는 돈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거래를 물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넘어오게 된 이유와 관련돼 있는데, 더블 코인시던스 원스라고 해서 서로가 이제 이해가 맞아떨어져야지만 물물교환을 할 텐데, 화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도 돈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2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나 1,000원, 그 사람 1,000원 해서 2,000원이 있으면 충분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3,000원이 필요하고 4명이 늘어나면 4,000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돈을 이제 현대 시점 와서 돈을 도대체 누가 찍어내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레이 달리오 얘기랑 똑같은데, 돈을 찍어내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금융회사가 찍어낸 돈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파생통화라고 부릅니다. 그 레이 달리오 영상에도 나오지만 본원 통화와 파생통화 비중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파생통화가 월등히 커요. 실제로 여기서 돈을 100원 찍어내면 그 신용 창조에 의해서 돈이 한 1,700원 정도 되는 돈이 돌아다닌다라고 영상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100만 원 썼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100만 원을 썼을 때 한국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습니까? 안 그러면 크레딧 카드가 더 컸습니까? 크레딧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더 크죠. 실제로 우리는 6% 정도쯤 되는 본원 통화를 사용하고 94% 정도쯤 되는 신용통화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돈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면 결국 결론은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돈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돈이 실제로 증가를 가속화하기도 하지만 이제 하락을 가속화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말한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다시 현대로 와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가속장치를 쓰죠.
기업도 쓰고 가게도 씁니다. 그래서 가게도 빚을 내고 기업도 빚을 내요. 좋은 말로 크레딧을 씁니다. 그런데 가게가 돈을 못 갚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파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이 돈을 못 갚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그걸 부도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재정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금융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속장치인 부채가 사고를 터뜨리는 거죠. 사고를 터뜨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같은 부채율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데 가계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비교를 한다든지 자산가치와 비교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샀을 때 자산가치랑 비교하는 것이 LTV에 해당되는 거고 소득과 비교하는 것이 DTI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그 비중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를 쓰는데 부채를 많이 쓰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요거 약간 이제 사족을 하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채를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역대 사건 중에서 은행주 파동이 있었고 증권주 파동이 있었고 건설주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IT주 파동 이런 말 쓰지 않고 자동차주 파동 이런 말 쓰지 않고 철강주 파동 이런 말 쓰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은행과 증권과 건설업은 부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부채가 많으면 결국은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채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자면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전체로 보자라고 생각하면 어디서 이제 사고가 터지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개인은 얼마 정도쯤 쓰는 것이 이제 적절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충 한 50%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5억 내죠. 그럼 15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우리는 부채 비율이 한 대충 50% 정도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정도쯤 되는 것은 이제 뭐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돈이 5억이 있는데 10억을 빌려서 15억짜리 집을 사는 것은 위험해질 수 있죠. 이유는 15억짜리 자산 가격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보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위험해질 수 있죠. 아무 이유도 없이 주가나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장은 아주 기이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변동성을 보이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는 대충 50% 정도 좀 수준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쓰는 표현으로 그 영끌, 뭐 영혼까지 끌어당긴다 이거는 결론을 떠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것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되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인적인 문제는 그건데 기업은 보통 어느 정도쯤 되는가 하면 부채 비율 한 100% 정도쯤 씁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도 어느 정도쯤 쓰는가 하면 부채 비율을 대충 100% 근처에서 맞춰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쯤까지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까지가 가계, 기업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내야 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야 될 원리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금리가 관건이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말을 한 것처럼 장기 파동이 꺾이는 그런 지점이 나와요. 장기 파동이 올라갔다 꺾이는 그런 지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해지는 유의 케이스는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금융위기란 말은 은행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미국의 증권사들이 엄청난 부채를 썼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관리해 주는 데가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은행은 평균적으로 부채 비율을 전체적으로 2000%까지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권사는 부채 비율을 좀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은행보다. 당연히 적게 쓰겠죠. 보통 우리는 한 500% 정도쯤 되는 내외를 쓰는데 미국의 이제 증권사는 부채 비율을 어디까지 썼는가 하면 3400%, 3500% 정도쯤까지 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뭐 리먼 브러더스의 이제 사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금리가 높아졌을 때 부채를 많이 쓰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존재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레귤레이션 때문에 실제로 금융위기가 은행이 부채가 많아서 위기가 일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유의 것들은 뭔가 하면 이제 화폐, 커런시에서 일어나는 위기인데 변동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사실 지금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딱 두 가지 파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에셋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 이거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현재 미국의 주식이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도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죠. 한국의 부동산도 증가 속도가 가팔랐기는 하지만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주식은 뭐 버블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뭐 지금 이제 뭐 크게 말을 하면 거의 패닉 정도 좀 가 있고, 그러니까 현재 에셋 시장에서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 사고가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뭐가 이제 기반이 돼야 되는가 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러니까 커머디티 스파이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2008년도에는 미국 석유 가격이 한 20달러, 30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50달러, 160달러까지 갔죠.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높은 금리에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회사가 부실해졌던 것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쉘가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물가가 너무 낮은 상황.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금리 인상을 고민한 나라가 거의 없을 만큼 물가가 너무 안정적이고 물가가 낮은 상황, 혹은 디플레이션 위협이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죠. 금리가 올라서 패드가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전체 차원에서 보자면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문제는 터질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 영상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보이지 않는 돈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돈의 작용. 이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생각하면, 뭐 책이 좀 두껍긴 하지만 이 미시킨의 화폐와 금융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돈이 실물을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데, 예전에는 실물이 가는 곳을 돈이 따라갔어요. 이제 김영태 자본시장 연구원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실물이라고 하는 풍경이 있는 거죠. 혹은 인물이 있는 거죠. 그럼 금융이라고 하는 애가 풍경화와 인물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이는 대로. 근데 그러다가 마네, 모네,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인상파라든지 입체파가 등장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는 금융이 그리면 실물이 쫓아온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물의 종처럼 살았던 것이 금융이라면, 지금은 금융이 거의 독자적인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나의 단어로는 월스트리트이 메인스트리트를 흔드는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말을 하는 그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는 것은 아주 재밌게 볼 만한 그런 영상들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